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명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은 사찰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을 거치며 투표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8.7%포인트 넘게 하락해 2,40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도 11.3%포인트 하락해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장중한 때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역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AI 관련 기업들의 악재가 겹친 가운데 최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할 거란 우려가 불거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란 봉투법이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나라의 발전을 해치는 법이라며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전통시장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하고 하반기 국정 방향을 구상한다는 방침입니다. 휴가는 닷새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이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한 조회인가, 전방위 사찰인가, 오늘 가장 뜨거웠던 쟁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정치인 등 수천 명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조회를 당한 이재명 의원은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이라고 했고 추미애 의원은 정치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민주당은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과 야당 탄압의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까? 더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반면 검찰은 합법적인 조회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누구의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 가입자 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발언 때문에 이슈는 더 커졌습니다. 자신과 가족 등이 공수처에서 통신 조회를 당한 걸 두고 이렇게 말했었죠.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미친 사람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슈타포나 할 일이라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발언이 지금의 상황과 겹치면서 검찰의 불법 사찰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과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과거 발언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또 여야 공수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게 이제 2021년도 12월 달 이야기인데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와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 89명에 걸친 통신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논란은 있었지만 그것이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사의 행태로서 펼쳐지고 있었던
한 해 뭐 500만 건에 이르는 통신 조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 그때 JTBC의 뉴스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통신 내역 열람과 통신 조회는 구분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 사찰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취지로 JTBC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신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우리가 통화의 송수신 기록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던 내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성명이나 아니면 연락처 이런 정도의 단순한 내용들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회를 해서 통신사에서 그것을 통보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찰이나 이렇게 좀 광범위한 뭐 뒷조사하는 형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이 사실상 저도 이제 법사위에 있을 때 이런 문제들,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었고, 2022년도 7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추미애 의원도 결국에 그런 문자 통보를 받은 것이죠. 근데 과거 21년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 문자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이것을 통신사에다 조회 요청을 해야만 통보를 받는 그런 형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으로 입법을 강화해야 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것이 이제 통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 통보받은 의원들은 오히려 해피한 것이죠. 오히려 과거보다는.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미비함을 메꾼 측면이 있어서 단순히 이것을 사찰로 광범위하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검찰도, 지금의 검찰이나 공수처도 이것은 소위 영장 청구를 통해서 통신 내역들을 열람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화번호 목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에 가입돼 있는지에 대한 성명과 연락처 정도의 내용들을 통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헌재에서도 수사의 관행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야당은 반면에 윤 대통령이 이 과거 발언을 빗대서 나치 정권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통신 정보는 과연 조회했는지 밝히라,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민주당이 지금 전수조사하겠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검찰의 수사의 방식에 있어서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근거가 이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좀 봐야죠. 무차별적으로 했다는 것들은 이게 아무리 통신 자료에 대한 조회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 누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께서 얘기하듯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서 사후 통보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법이 개정된 이 취지 자체는 검찰이 이 통신 수사, 그러니까 이제 영장 없이 하는 부분도 아주 제한적으로 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근데 이게 통보가 갔으니까 그거는 좀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는 맞지 않고, 저는 예전에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뭐 이제 그 군부 독재 80년대부터 그 관행처럼 경찰에 있었던 불신 검문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경찰이 수사하다 싶으면 무작위적으로 검문을 했어요. 가방을 뒤지고 당신 왜 흉기가 있어? 왜 이런 물질이 있지? 이거는 의사에 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졌습니다. 민주화가 된 뒤로. 그러니까 결국엔 검찰도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이 야당 인원에 대해서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과잉 수사를 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정치 수사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30일 날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미친 검찰 아닙니까로 치환이 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부분들을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 전수조사의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을 지킨다면 함께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과잉 수사 정도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서 사찰이라고까지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쟁점이 더 세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보엽 위원님. 예.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뒷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거 가지고 3,000명의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건데 전 그 명예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통신 조회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혹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만큼 샅샅이 터는 저인망식 수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쓸지 참 기대가 됩니다. 검찰이 준수해야 되는 규칙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입니다. 여기에는 수사의 비례성이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통신조회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이 수사 대상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혹은 이 수사 대상자와 카톡 대화방에 같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자의 연락처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다 수천 명이 통신조회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의 비례성,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의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그 황운하 원내대표의 그 말이 줄어들면서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겠는데 김건희 사건도 김건희 여사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느냐? 네. 이 얘기는 김건희 씨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서 연루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수천 명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같은 방식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죠? 예. 김성을 의원님, 지금 뭐 개혁신당은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검찰은 적법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법에 어긋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법에 어긋나고 맞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앞에서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통신 사실 확인을 이제 확인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통신 가입자를 조사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통신 영장을 받아가지고 내역을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와 통화했고 무슨 문자를 나눴고 무슨 카톡을 했는지를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무조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3,000명 넘게 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의 핸드폰을 통신 사실 내역 조회를 해서 제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검찰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뭐 카톡이나 연락처를 다른 명의로 이렇게 자기가 입력을 해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당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당해보면 이건 미친 짓 같거든요. 자기 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내 번호를 갑자기 확인을 하느냐라고 나올 수 있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연 김건희 여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느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도 검찰이 이러한 내용들을 비껴나가려면, 이런 논란을 비껴나가려면 이렇게 단순한 통신 가입자 조회도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래서 판사로 하여금 판단을 하게 해서 정말 이 수사에 필요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통신 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의 자의성을 좀 줄이고 네. 법원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해보자 이 네, 말씀이네요. 네, 검찰에서 어차피 적법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입니다. 단순 통신 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고 가입자 인적사항 그리고 가입했는지 해지했는지의 일시 정도였다. 그러면서 다음 장도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조회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면은 3개월 이내 2회에 한해서는 통지 유예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70일 정도 만에 당사자에게 공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2에 대해서 오신환 서영주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게 뭐 앞서 여러 우리 패널들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뭐 과거에 21년도에 논란이 됐을 때 그 이전에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겁니다. 없었던 게 생긴 게 저 말씀인가요? 이제 다만 22년도에 법이 이제 헌재에서 불합치 판결 내리고 오히려 입법을 강화해서 그 미비한 부분들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자로 통보가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저런 통신조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다 지나갔어요. 예. 왜냐하면 통보를 안 해주니까 내가 조회를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 그래서 몇백만 건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수사의 절차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영장 청구를 통해서 통신 내역 열람을 하게 되면 피의자나 참고인, 적극 참고인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핸드폰에 뜰 거 아닙니까? 통신했던 내역들을. 그럼 번호만 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통신사회에 조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다른 피의자와 통화했던 내역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 핸드폰 번호가 오신환 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회해서 통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통보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수사에 여러 가지 만약에 증거인멸이나 네.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을 때는 3개월에 2번에 걸쳐서 내기 때문에 총 7개월까지는 유예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방식을 저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저 부분을 더 강화하면 삭제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헌재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이 부분이 수사의 초기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대하게 아까 말한 통신 내역, 누구와 통화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단순히 가입자 정보 그거에 대한 것들만 통신사에서 통보받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정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본인이 발언을 했고요. 당시에 법사위에 민주당의 의원들, 송기현 의원, 간사, 뭐 최강욱 의원 모두가 나서서 이것은 적법한 수사 절차다. 헌재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런 것들을 통보하게 됐기 때문에 수사의 방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서영주 의원님 의견 듣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당시에 이게 수사의 적법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지 적법한 절차라고 대단히 호응해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22년 정도에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요. 결국 이 부분이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여야 공이 국회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정치 수사고 사찰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신학림 씨 사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민주당이나 이 야권에서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이거를 밝혀내기 위한 광범위한 저인망식 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을 못할 때 이렇게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 한 명이 통신 자료를 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 취재원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수사 범위를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부분들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야권 인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와 어떤 통신을 했는지가 연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사실이 확인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확인이 되면 연결이 지어서 기소를 하겠다는 이런 불손한 정치적인 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이 공수처였지만 대상이 따지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똑같은 사법기관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공수처의 폐지에 대해서 논의할 만큼 존망을 다투는 문제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예. 그럼 현재 검찰이 이런 통신 조회를 아주 3,000명 이상의 야권 인사에 대해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당시의 말을 책임진다면 검찰의 존폐를 논의할 만큼 아주 엄중하게 이거를 지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도 불구하고 휴가가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국민들 앞에서 2021년 윤석열과 2024년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앞서 그 오신환 의원이 짚어주신 그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 통신조회 사실에 대한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통신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자, 저 때는 이제 통신 조회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하고는 상황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예. 이게 사람에 따라 그때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통보가 가기 때문에 몇천 건이라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그것을 통보받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공수처든 수사기관이 앞으로는 저런 통신조회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 근데 오히려 과거에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윤건영 의원이 검찰도 280만 건을 한 해 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런 논란을 걷는 것은 저는 내로남불 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려면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을 바꾸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잠깐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바꿔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하면 됩니다. 검찰이 이 통신 자료를 하더라도 예. 영장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입법 발의해서 보내면 국회에서 그거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이 먼저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개혁신당과 반 발짝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국 혁신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김보영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법령에 의한 것이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수사의 비례성, 이건 뭐 수사 규칙에 대해서 언급해뒀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로남불이에요, 아니에요?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하나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이번에 그 문자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대변인,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왜 없을까? 저는 신앙림 언론인과도 가까운 사이여서 제 연락처가 들어있을 텐데. 예. 그래서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고 연결지어 보면 저는 이미 예전에 통보하지 않을 때 해서 네. 그 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런 제 생각이 주변에서도 듭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찰의 해명에도 오늘 없는데 그렇게 얻은 정보 수사 관련이 없다고 하면 폐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 정보를 가지고 보관하고 집적을 하는지 검찰은 이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검 서버 디넷이라는 곳에 폐기한다고 해놓고 다 올려놓고 나중에 다른 수사할 때 써먹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번호로 누군지 확인을 하고서 이 사람 통화했네, 이 사람 아는 사람이네 해서 그림표를 가진 커다란 정보를 검찰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사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이번에 그렇게 얻은 정보를 단순 관련자, 아무 수사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정보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입장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검찰이 원래 하던 일에 대해서 이제 공수가 바뀌면서 입장이 서로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질을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본질은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쉽게 남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통신 내역 조회를 했을 때 제가 어떠한 기간 내에
무슨 혐의가 있었다. 제가 짜장면집에 배달을 해서 번호를 눌렀으면요. 그 번호의 주인까지도 통신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검찰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제 통화 내역을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이 사람이 이 짜장면 배달하는 분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편의주의인 거예요. 굉장히 자신들이 편하게 하려고 일단 번호만 뜨면은 모조리 다 통신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개인들의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할 수도 있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조회된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낍니다. 예.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변환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리 거 없이 검찰이 이런 부분을 편의적으로 하고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든 야든 정부 입법이든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김두관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웠죠. 지금의 민주당은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작심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같은 당 사람들을 독재 정권에 빗대는 건 너무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만 김두관 후보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전두환 시절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친 이재명계 모임으로 알려진 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댄 겁니다. 더민주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을 소환하며 자당을 비판하는 김두관 후보. 그런데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김두관 후보가 하나회 비유를 해서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김 후보는 혁신회의의 사과 요구 자체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쟁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에 상처를 내는 것은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비판도 좋지만 그러나 전두환의 하나회에 갖다 붙인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요새 사과하라는 게 계속 많네, 이상하게. 비유한 거잖아요, 비유. 하나회라는 게 아니라 비유한 건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다양성이고. 서영주 의원님, 이게 광주 전남 전당대회 앞두고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서 더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다양성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두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양성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려고 나온 후보입니다. 만에 하나 김두관 후보가 여기서 이재명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대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왜 출마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다양성에 대해서 목마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에 대해서 그게 소수든 다수든 간에 메시지를 내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만 단어들이 전두환을 빗대거나 박정희를 빗대거나 이런 전두환 시대 하나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좀 적절성이 좀 떨어졌다. 그런 부분 좀 고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쓰레기 당원이란 말을 좀 사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단어 자체들이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걸 던지긴 하지만 그래도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메시지 전달을 폄훼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 다만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문지역시내의가 예전에 원외 조직에서 지금 최대 개파가 됐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 시도당의 위원장과 그다음에 어떤 특정 후보들을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밀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자체는 향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더민주혁신 같은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그 상대의 어떤 다양성을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멀리하셔라. 그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의 대권 가도라든지 정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 있는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단지 비판만 하지 말고 민주당이 과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잃어버리는 게 없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정도 수준에서 뭐 썩 나쁘지 않은 낫배드 정도의 어떤 메시지라고. 낫배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유는 과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동의하세요? 민주당 내에서는 저 뭐 소위 최대 개파가 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대한 우려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강성 지지층들의 모임이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강하게 지지했던 그런 모임인데 지난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고 원내 입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늘어나서 31 플러스 9명 제가 따져보니까 한 40명 정도의 원내 의원들이 더민주 혁신회의에 소속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처럼 이게 무슨 어떤 정책적인 개파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포용하면서 내는 그런 개파가 아니라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기 위한 그런 개파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다만 뭐 김두관 후보가 하나회와 비교한 것은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랍고 좀 뭐 굉장히 멋득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다양성이 굉장히 사그러드는 사라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좀 비판하는 그런 발언으로 비춰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 정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내의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그런 정당은 사실 존립 근거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내의 다양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도 하셨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다양성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엽 의원님, 이게 언론에서는 하나회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을 거치면서 광주 전남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득표율은 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과 그게 득표율이 오른 것과 하나회라는 표현을 쓴 것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듯이 비유만 남은 거잖아요. 혁신회의 비판을 하는 그 내용은 사라지고 전두환 하나회만 나왔거든요. 하나회 하면 요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두환 군부 쿠데타의 중심 세력이었고 이자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을 명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리가 광주인데 하나회, 전두환 이런 표현을 들으면 민주당의 당원들, 대의원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는 강성 발언 이런 건 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누적 득표율이 90%였거든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요. 그런데 86.97%로 내려왔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 내려온 숫자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광주 전남을 거치면서요. 뭐 저희는 솔직히 저 내려온 숫자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대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덜어질 거예요. 90%와 80%는 어쨌든 앞자리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일극체제라는 비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저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대표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훨씬 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방송에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전까지 1위를 달리고 있던 정봉주 후보와의 격차를 좁힌 것에 넘어서 이제는 역전까지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한준호 후보도 역시 이동형 TV 같은 그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친명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간 것이 기폭제가 돼서 제명인의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이게 사인이구나 이런 게 해서 돌다 보니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을 간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까지는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자신과 함께 갈 최고위원까지도 자신이 뽑아가지고 된다라는 이런 비판을 듣게 된다는 것은 일극 체제보다도 훨씬 더 심한 부담감이 될 거고요. 또 앞으로도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다양성이 말살됐다는,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그런 위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최고위원 후보 1, 2위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 주말을 거치면서 나왔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DJ를 만들었던 백전도장들이 함께 뛰고 당원들 여러분들이 함께 뛰고 광주가 밀었어. 대통령 만들고 정권 교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실어버립시다. 참여의 불꽃이 꺼지니까 민주당 집권의 불꽃도 꺼지고 정봉주의 지지율도 빠지고 있습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어제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역전되버렸어요. 네, 서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역 표심이 지금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대표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는 프레임인가요? 일단은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찍어라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하락 국면에 있던 김민석 후보가 상승 곡선으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전북, 광주 전남까지 호남에서 쭉 올라왔는데 일단 저는 봐서는 지금 현재 호남 민심에 있어서의 이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낮은 투표율 속에서 나오는 지금 이재명 대표 80, 90%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당원 중심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번 전당대회 큰 지지에는 조금 모자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당원 중심으로 뭉치자. 당원으로 가야 된다. 당원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소수 20%에서 27%의 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서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찍어주는 최고위원들한테 자꾸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내에서 소수의 일부의 당원들의 의견에 있어서 구성된 지도부다라는 그런 약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는 향후에 지금 이제 수도권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자, 이재명 대표로 뭉치자 다 좋지만 당원 중심주의로 민주당이 거듭나자, 변하자 하면서 투표율을 견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투표율 말씀하셨으니까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전북에서 20% 넘었고 광주에서 25% 정도, 그리고 전남에서 23%, 누적 투표율이 26.47%예요. 오신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일부 지역 경선이 남아있고 ARS도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몇 퍼센트 나왔었죠?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가 49%,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때 55%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표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당내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26%까지 떨어진 투표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민주당이 좀 약간 투표율이 저조했던 측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당원 중심의 그런 어떤 민주당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 25% 정도의 투표율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그 나중에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위원들의 선거 자체가 9명의 후보들 모두가 사실은 색깔이 거의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옹립할 것이냐,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주장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명성에 대해서는 별로 변별력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선호하느냐,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자리에 정봉주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를 앉히는 게 나는 좋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1위 후보는 뭐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5등 안에 과연 지금 6등, 7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재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조국혁신당은 60% 넘었었죠. 예, 투표율. 60.7%였고요. 먼저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 체제를 세워본 사람으로서 두 당을 보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거든요. 왜 최고위원 후보들을 병풍을 세우냐. 예. 이 사람들 찍어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국민의힘은 런닝메이트 제도를 해가지고 후보와 최고위원들을 엮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아, 이건 또 뭐지 싶었습니다. 그 두 당 모두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인데 이거를 단일한 색깔로 가는 거는 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크게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공산이 크지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로 전 대표가 뛰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뜻을 아주 소수의 아주 열성당원들이 잘 받들고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처음에 이제 정봉주 후보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는요. 이게 어떤 그 정해지지 않는 룰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랐기 때문에 나름 당 지도부에서도 원내에 있는 부분으로 이제 수석부터 시작해서 하려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저는 호남에서의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전북은 한준호 후보, 저 광주는 민영배 후보를 빼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의 약진 자체가 크게 사그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올라가면 더더욱더 그 분포가 네.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1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은 물론 법적 탄핵 사유는 아닐지언정 심정적 탄핵 사유, 정치적 탄핵 사유가 되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TV 화면으로는 오랜만으로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예. 예. TV에 오랜만에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지금 검찰 통신조회 논란이 네. 하도 거세서 이거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잉 수사다 혹은 수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면 사찰이다, 어느 쪽이세요? 일단 저도 통신조회 대상입니다. 아, 이번에 저도 통지 받으셨어요? 문자 받았어요. 예. 반부패 수사 일부 문서번호 2024-116 사용 목적 수사 제공일자 2024년 1월 5일 1월 4일에서 1월 5일 사이에 한 3천여 명 이상 통신 이용자 조회, 그러니까 제 번호가 누구 명이냐 이거를 조회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좋아요. 통신 조회, 이용자 조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의자 핸드폰에 어느 사람 핸드폰이 찍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죠. 근데 통화를 했다는 걸로 보면 되겠죠. 예, 통화를 누군가와? 했다. 뭐 누군가 또는 뭐 핸드폰 그 자기 전화번호부 안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좋아요. 문제는 말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7개월 후에 통지가 됐습니다. 원래 30일 이내에 바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네. 몇 번 연장을 하면 최대 7개월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2번 연장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장을 하려면은요,
국가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경우, 또는 제가 도주나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거예요. 아주 극히 아주 극히 예외적입니다. 네. 그런데 3천여 명 이상이 전체적으로 7개월 이후에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처음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도대체 왜 7개월 이후에 저한테 통지하셨나요? 제가 뭐 인명을 살상하거나 국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왜 지금까지 통지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싶고요. 예, 그에 대한 답변은 나온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는 적법한 절차였다. 그 왜 적법한 절차인지 개인에게 통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7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통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유예한 뒤에 왜 통보를 했느냐. 제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던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찰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그냥 이용자가 누군지만을 봤으니까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기록은 수사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개인의 정보, 자기 정보 이용권,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죠? 보관으로부터 사찰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예, 사찰을 위해서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기보다는 이용자 정보를 조회해놓고 7개월간 보관하고 있었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사찰의 첫 단추라는 거죠. 현재 사찰하지 않았다? 믿어줄게요. 앞으로 사찰할 계획이 아니라면 왜 7개월간 유예했고 왜 지금 폐기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폐기하면 그것도 통보를 하나요? 그렇진 않죠.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뭐 검사 출신 법률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검찰 규정상 이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이후에 폐기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예.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뭐 대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을 해도 그 누구도 왜 보관을 했는지를 물을 수 없는 그런 구조란 그런 말씀이세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캐비넷 아니냐 이런 것이 네. 언제든지 내 정보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제 핸드폰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검찰은 다 알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내 예. 지인들만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현재까지 적법했다? 아닙니다. 사유 정확하게 통보해 주시고요. 왜 폐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기 정보 이용 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 대응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시겠지만 네. 그와 별도로 당 차원의 어떤 법적 대응이나 조치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오늘 일단 그 공개적으로 오늘 오후에 이거는 내가 좀 물어야 되겠다. 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취합을 했고 예. 조회를 했고 그리고 어떤 수사에 지금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 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 언제 폐기할 건지 네. 아까 그 질문을 공개적으로 드렸어요. 예. 저는 검찰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수처 통신조회에 대해서 언론 사찰, 정치 사찰, 명백한 야당 탄압 그리고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예, 말씀도 그랬죠. 했고요. 똑같이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라고 대통령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검찰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현재 사찰 안 했다? 100번 양보해서 믿어준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이 디지털 캐비넷에 계속해서 보관된다면 이것은 사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이른바 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위원회들이 있죠. 네.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를 맡고 계신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는 위원회입니까? 네.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법적 탄핵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탄핵 사유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말하자면 무능이나 무대책. 예. 그래서 법적 탄핵 사유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이 정도면 좀 퇴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치적 탄핵 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했고요.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쭉 저희들이 정선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저희들이 12명인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감사다라고 지금부터 성격 규정을 했고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어떤 레토릭으로 정치적 표현의 과격함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를 12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지금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정무위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데요.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수수 과정에서의 위법적인 상황들을 저는 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조사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제보도 받으시고요. 제보 받고 있습니다. 050-7878-7070. 050-7878-7070. 예, 익숙한 번호죠. 뒷번호가 7070. 또 공교롭게 7070이라 일부러 하신 거죠. 지금.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예. 050-7878-7070으로 제보 받고 있고요. 네. 사실 화가 나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의 전화가 그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직접 신장식 의원도 받으시나요? 아니면 누군가 그건 받아서 제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예. 저희 당직자들이 받아서 내용을 추려서 상임위별로 배분해 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더 찾아봐라. 이렇게.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화를 직접 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거야 저희들이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될 경우에는 말씀을 직접 드려야죠. 뵈야 되면 뵙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상임위별로 나눠서 이제 조사 활동,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수집 활동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지금 제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첫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데 공개 직전에 웹자보 온라인 홍보물을 공개했는데 그때 아침에 공개했는데 9시 반까지 한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한 30통 이상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화가 나서 전화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또 그중에는 굉장히 하나의 트리거가 될 만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남 이후에 알려졌죠. 그 만남 사실이. 어떤 얘기가 오갔답니까? 이 탄핵 추진 관련 얘기도 나눴겠죠. 주요하게 말씀을 나누셨던 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 양당 지지자를 자처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 양당 사이에 자처는 하는데 진짜 양당 지지자일까? 조금은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이 양당 사이 그리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갈등설 같은 종종 있었거든요. 일단 두 분이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것을 이제 실제로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가장 크셨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본회의 때 와서 본회의장에서 뒤에서 이렇게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서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는데 가장 깊이 있게 나눈 이야기는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되면서 거부권이 일상화되고 국민들이 아니 이거 뭘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쳇바퀴 돌듯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눴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거부권 관련해서 2시간을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고. 이 국면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을 혹은 겨울이 지나면서 벌어질 전국 상황 이런 것까지도 내다보는 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노란봉투법을 저희들이 아까 본회의에서 가결을 했습니다마는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그 정기국회,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가 8월 말 9월 초에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때도 이렇게 쳇바퀴처럼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네.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 나누셨다고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아픈 질문 혹은 네네. 불편한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돌풍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네.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평가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제3당을 전에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에서 해봐서 아는데요. 이 정도면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기처럼 관심이 집중돼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는 저희들은 12명이고 저쪽은 의원이 적어도 108명, 170여 명이 넘습니다. 이 화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따라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뭐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정도 방어선을 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정도 선전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양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막 당이 쪼개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희 당은 너무 똘똘 잘 뭉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뭐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우리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런 가운데 쌓인 역량을 저희들이 왜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으로 모아내겠다. 12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12명의 의원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이 막힌 정국을 쇠빙선처럼 뚫고 가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저희들이 당에게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 국감,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감을 하겠다. 의정활동의 중심을 이제 한 2달 지나면서 의정활동 조금 맛을 봤습니다. 아직도 뭐 해야 될 길이 많지만 이제는 12명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막힌 지점을 뚫고 갈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저희 당이 선방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뚜벅뚜벅 앞길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감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군요. 네, 국감 지켜봐 주시기요.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 탄핵추진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탄핵이란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너무 피로도가 쌓여서 정작 필요할 때 이런 얘기를 못 꺼낼 수 있다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은 신중하잖아요.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원내 최대 정당이고 수권을 앞두고 있는 정당입니다.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다 빠르고 선명하게 움직여서 이끌어갈 수 있는 쇠빙선, 예인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냐? 저희들 탄핵이란 말을 이번에 탄추위하면서 처음 썼습니다. 실제로 3년은 너무 길다. 간접화법을 쓰다가 이제는 직접화법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치적 탄핵, 법적 탄핵을 모두 포괄해서 탄핵이란 말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직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위반의 트리거를 정확하게 아직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찾아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 민주당도 움직일 수 있는 큰 몸짓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140만 명 이상이 탄핵 소추 즉각 발의 국민청원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사실은 집회 현장이나 국민 행동으로 아직은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크고 심리적 탄핵 상태도 굉장히 임계치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빌드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이런 심리적인 탄핵 상태를 어떻게 구체적인
국민들의 행동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네.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오늘 TMF 사태도 워낙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셔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또 오래 진행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통신조회 꼭 필요하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적법했다는 검찰의 해명을 듣고 참 검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일이 지나서야 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해줬는데 원칙은 30일 안에 해야 하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했다며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예외와 원칙을 뒤바꾸고 적법이라고 강조하는 것 정말 검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검찰이 하면 수사, 공수처가 하면 사찰 이런 시각이라면 이 역시 검찰스럽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피컷 먹는 이 남자 잘해. 특허받은 테스토피크 포뮬러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시리즈9 프로 플러스. 아침의 깔끔함을 저녁까지 업그레이드된 6개의 커팅 요소로 닿기 힘든 곳까지 남김없이 부드럽게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컴팩트한 사이즈에 얼음은 더 빠르고 풍부하게, 100도씨 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에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의치 부착제. 정교한 미세 노즐로 의치를 고정하고 음식물 유입을 차단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